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7번째 페이지. 수십 년간 동남아 순회 공연은 아니고 동남아 순회 출장을 다니시다 잡지사에서 재밌게 썰을 풀어주고 계신 신일용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화제의 시리즈입니다. 정말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시아 이야기. 오늘은 국민 평균 연령 30세 젊은 나라 베트남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삼성맨으로 계실 때 베트남도 많이 가셨습니까? 예, 베트남 많이 들락거죠. 뭐 정확하게 셀 수는 없는데 뭐 적어도 수십 번은 더 들락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다니셨죠. 베트남이 근데 정말 우리랑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누계 투자 1위 국가. 그러니까 베트남 해외 직접 투자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이니만큼 우리가 문화나 역사를 알아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럼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고요. 한 9천 개 정도의 우리나라 회사가 진출해 있다고 하던데, 근데 경제적인 관계로만 볼 거는 아니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 한 20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아, 우리나라에. 네. 예. 근데 더 주목해야 될 게 그 중에서 한 4만 명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어머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존중받고 또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죠. 그럼요. 예. 그러려면 우리도 베트남을 좀 이해하고 역사도 이해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 좋습니다. 일단 그 베트남도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최근 통계로 1억이 넘었다고요. 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이 된다 만다 했었는데 1억이 넘었고 동남아 이제 1억 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생긴 거죠. 예. 인도네시아. 2억 8천. 예. 그다음에 필리핀이 1억 좀 넘고요. 그렇구나. 베트남도 이번에 1억이 넘었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1억이 넘는 세 나라를 갖다가 재밌게 말해가지고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예. 이렇게 세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VIP라고 하더라고요. VIP 나라다. 예. 외우기 쉽습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한 면모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제가 처음 출장 갔을 때가 이제 1990년대였는데 그때가 베트남이 베트남전 이후에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개방 정책을 펴면서 노이머이라는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네. 그러면 이제 외부의 문을 열거든요. 우리나라와도 이제 갓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우리나라 대사관이 처음 막 문을 열고 그랬을 때예요. 예. 그때 이제 1990년대 첫 출장을 베트남으로 갔을 때 그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네네. 뭐냐? 예.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똑같지? 뭐가요? 생김새가? 생김새도 그렇지만 말이죠. 근면성. 그다음에 뭘 해보고자 하는 악착 같음. 자기는 굶어 죽어도 애들은 학교를 보내겠다는 어떤 교육열. 그렇군요.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사업 파트너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그 협상을 할 때 그 잔머리 굴리는 그 방식까지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수싸움이 치열하다. 예. 그래서 반대로 제가 그때는 좀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뭐 지금도 살찐 편은 지금도, 아니지만 예. 그때는 말랐었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을 물어봐요 저한테. 현지 사람이죠. 네. 예. 비슷하게 닮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뭐 못 알아들으니까 응우옌 대충 일용.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데 어떤 뭐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영향일 것 같아요. 중국과의 역사에서의 관계. 우리나라나 베트남은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태양과 같은 항성이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 거기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지구와 비슷한 같은 궤도를 돌고 있었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계에서 중국이 태양이라면 중국이 태양이라면 베트남과 한국은 조선은 네.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만 해도 지구 바깥에 있는 화성 같은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중국 문화와 한 걸음을 두고 있었죠. 반대로 지구보다 가까웠던 수성이나 금성과 같은 궤도에서 돌고 있었던 나라들은 그런 민족들은 지금 없습니다. 전부
중국에 동화되거나 복속당해가지고 예, 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혜택도 받았지만 수많은 침략도 받았죠. 예, 그렇죠. 그걸 극복하고 정체성과 독립을 지켜낸 그런 민족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았다. 비근한 예를 들면 네. 이 세상에서 네. 공무원을 뽑을 때 유교 경전을 가지고 에세이를 쓰라고 그래요. 시험을 봐가지고 네. 그걸로 공무원을 뽑은 나라는 이 세상에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 나라. 예. 그게 바로 과거제도거든요. 아, 예. 역사적으로. 과거제도를 시행했던 예. 나라가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아, 베트남도 이 세 나라입니다. 과거제도가 있었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 역할을 담당했던 계층이 네. 사무라이 아닙니까? 예. 사무라이들 시험 쳐서 뽑지 않았어요. 전부 세습이었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베트남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야 이거 우리나라 역사와 이거 완전히 평행 이론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교 문화권. 그렇다면 베트남도 한자에 익숙한가요? 요새 쓰는 문자 보면은 서양식 알파벳에 가까워 보이던데요. 익숙하죠. 익숙한데 지금 젊은이들은 한자를 모르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베트남 문자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네. 카톨릭을 전파하면서 도대체 한자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 문자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만들자 해가지고 맨 처음에 베트남 사전을 만들었고 신부님들이 예. 포르투갈 신부하고 프랑스 신부들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집대성했던 분은 알렉산드르 드 로드라고 그 예수회 소속의 프랑스 신부님이었어요. 네. 이 양반이 이제 그 로만 알파벳,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베트남 말은 중국말이 성조가 있잖아요. 네. 4성이거든요. 예. 베트남 말은 성조가 6성입니다. 아, 거긴 더 하구나. 복잡하죠. 예. 이걸 포함하고 또 베트남의 독특한 음가를 표현하느라고 뭐 꼬부랑거리는 소위 악상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말로는 악상 그라브, 악상 시르콤플렉스 이런 걸 응용해가지고 그 성조와 발음을 표현하는 그런 문자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걸 갖다가 국어라고 불러요. 아,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국어라고 해요? 꿩류라거든요. 꿩류라는 게 국어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추꿩류 그러면 국어 문자. 알파벳으로 서양 알파벳으로 된 거다 꿩류라고 그러고 이 신부님들에 의해서 서양 신부에 의해서 꿩류가 등장하기 전에는 뭘 썼냐면 한자를 썼죠. 한자. 네, 한자를 썼고 거기서 조금 응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분이 있었으면 따로 문자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건 없어가지고 추놈이라는 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추놈을 이용한 문학이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 추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두 문자 비슷합니다. 아, 이두. 한자와 자기네들의 발음을 고유한, 갖다가 잘 혼합시켜가지고 만든 추놈 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에서 이 구적지 같은 데 가보면 한자로 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자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뭐 한자를 잘 못 읽고. 우리나라 사람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보다도 못 우리보다 읽는구나. 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 대신에 베트남의 일상어에서 한자어는 뭐 차고도 넘칠 정도로 발견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동따이 남박 무슨 말 같아요? 동따이 남박. 동따이 남박. 동서남북입니다. 한자에서 그렇구나. 남뉘. 남뉘. 남녀입니다. 남녀. 아, 비슷하다. 남녀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말로 땡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까먼이라고 그러죠. 까먼이란 말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건 한자어입니다. 까먼 감은인데 감사하다 할 때 감자에다가 은의 은자에다가 감은. 감은이 까먼인 거죠. 야,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한자어는 굉장히 많이 퍼졌죠. 영향을 확실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어른을 공경하고 또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그런 자긍심,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참 비슷한 것 같고 베트남의 뿌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역사에서도 초창기부터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요.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베트남의 영토를 보면은 아래 위로 남북으로 굉장히 길쭉하죠. 그게 한 16,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서울과 부산 거리에 한 4배 정도 되나요? 4배 정도.
굉장히 긴 영토로 형성돼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저 영토가 다 베트남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저 북쪽에 네. 그 홍강이라는 있어요. 홍강이라는 강인데 홍강이라는 말은 붉을 홍자입니다. 예. 그것도 네. 진흙이 많아가지고 붉게 보인다. 홍강인데 그 유역이 베트남족의 원조였어. 발원지였어요. 네.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중국도 맨 처음에는 북쪽에서 태어났잖아요. 네네. 우리가 중원이라고 그러는 지역이 화북 지역이거든요. 황하 화북 지역. 예. 그쪽에서 볼 때 남쪽을 볼 때 저 산 넘어 물 넘어 있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넘을 월자. 월담할 때. 월담할 때. 예. 그 월자를 썼습니다. 네네. 그 아래 지역을 갖다가 저 양자강 아래 지역을 갖다가 전부 월이라는 지역으로 통칭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베트남 홍강 유역은 월 지역 중에서 더 남쪽이니까 네. 남월이라고 했습니다. 남월. 그게 중국말로 읽으면 난위에가 되는데 그걸 베트남 사람 발음으로 하면 남비엣이 되거든요. 남비엣. 그래서 남비엣이란 말이 중국 입장에서 만든 거죠. 남쪽 멀리 넘어 있는 나라고 그렇죠. 그쪽에 남쪽에 있는 나라다. 네. 남비엣이라는 명칭이 베트남의 수천 년 동안에 통칭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남비엣이 나중에 19세기 초에 예.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예. 비엔남이 된 거죠. 그렇구나. 그게 비엔남이라는 말의 원조입니다. 그렇게 생긴 말인데 네. 문제는 좀 사족을 붙이면 네.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정확한 발음은 비엔남입니다. 외국인들이 있을 때 베트남이라 그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죠. 네. 미국 영어로 써도 VIETNAM 하면 그 사람들 비엔남이라고 읽어요. 예. 그게 거의 정확한 발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정말 다양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비엔남하고 쓰면 거의 비슷해요. 물론 V 발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데 왜 베트남이라고 하느냐. 좀 불만이 있는 거죠, 저는. 비엔남이라고 쓰자 하는 주의예요. 왜 베트남이 됐을까요? 그 좀 추정인데. 예. 그 일본 사람들은 50음 갖고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아마 베토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받았다. 그걸 아마 우리가 옮기면서 비엔남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엔남이라고 쓰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국립국어원 그 고집이 세서 잘 말씀을 안 들으실 겁니다.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커넥션을 좀 동원해서 한번 넣어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 홍강 유역에 있던 그 베트남 남비엣이 어떻게 남쪽까지 지금처럼 올 수 있었는지. 네, 그렇죠. 이제 한 13세기 정도만 해도 지금의 저 긴 영토가 한 3등분 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 맨 북쪽이 아까 말했던 홍강 유역의 남비엣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역은 뭐였냐면 참족의 땅이었습니다. 참족의 참파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참파 왕국. 네, 참파 왕국. 이 참파 왕국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냐면은 그 농사보다는 해상 무역이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가는 다낭이라든지 호이안, 나짱, 구인현 이런 도시들이 전부 참파 시대 때 해상 무역 도시로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간은 참족의 참파였고요. 마지막 그보다 남쪽은 한때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크메르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홍강 유역의 남비엣이 수백 년에 걸쳐서 야금 그 전진을 해가면서 전체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공을 포함한 남쪽 지역이 베트남 땅이 된 게 사실은 30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지금의 호치민. 지금의 호치민 시티라고 하는 사이공 지역이 불과 3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관광객 중에서도 하노이와 호치민 시티를 갖다가 둘 다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이거 같은 나라의 두 도시인데
왜 이렇게 묘하게 분위기가 다르지?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전 남부밖에 못 가봐가지고. 네, 서울과 부산이 다른가는 전혀 달라요. 예. 굉장히 또 다르다 하는 게 물론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한 탓도 있지만 더 뿌리를 내려가면 이렇게 남비엣이 네. 몇백 년 동안 내려와가지고 불과 300년 전에 해양성 문화에 네. 힌두교, 이슬람교 문화에 네. 불교 문화에 그 남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큽니다. 아,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남쪽으로 내려온 이 역사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 남쪽으로 진격했다. 그래서 남진, 남진. 가수 남진 씨 말고요. 이 얘기 하실 줄 알았어. 남진. 남진. 그래서 베트남어로 남띠엔. 이 거던 도도한 남쪽으로 내려온 역사. 네. 이게 영토를 넓혀온 과정이죠. 네. 남진의 역사다. 남진의 역사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중국이랑 베트남이 같은 공산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중국이 지원을 해준 그런 역사도 있어서 네. 두 나라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방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1979년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전쟁을 했죠. 사이가 꼭 좋았던 건 아닌가 보네요. 네. 1979년에 중국이 괘씸하다고 해서 예. 베트남을 쳐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아,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상당히 묘해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묘하죠. 중국 문화의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상당한 침략을 받고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우리 독립을 지켜왔던 그런 기구한 역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더합니다. 베트남의 수천 년 역사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북거 남진의 역사라고 합니다. 아까 남진이었죠. 예, 남진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 북거는 뭐냐? 예. 북쪽을 거부한다 할 때 거자거든요. 아, 북쪽에 맞서면서 자기 주체성과 독립을 지켜온 그 기구한 역사를 말합니다. 지킨다. 그러니까 북거와 남진 두 가지 역사가 베트남 역사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북거의 역사를 갖다가 얘기하려면 또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좀 할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 마침 그 1788년에 네. 중국의 청나라가 베트남을 침략합니다. 뭐 처음 침략한 건 수십 차례 침략했는데 1788년에 침략했을 때 당시에 맞서 싸운 사람이 타이선 왕조라고 있었는데 베트남. 몰라도 됩니다. 이름 복잡해서 이름 다 외우면 오케이. 베트남 왕조가 동남아 있었는데. 역사가 재미가 없어져요.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일타강사. 저만 알면 됩니다. 예. 타이선 왕조의 꽝중 황제라는 분께서 꽝중. 황제라는 분께서 청나라에 맞서서 격퇴를 할 때 그 군대 앞에서 한 연설이 있어요.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때 연설을 갖다가 제가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네.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 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남비엣의 피 끓는 용사들은 들어라. 중국 청의 도적들이 우리 조국을 짓밟고 땅농을 점령하였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한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증자매가 피를 흘렸고 짠홍다오 장군이 원나라의 도적들을 몰아내었고 렐러이께서 천하의 보검으로 명나라 도적들을 물리치신 그 땅이다. 이제 청이 지난날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 땅을 탐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단 한 명도 살려 돌려보내지 않으리라.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결의가 느껴지네요. 결의가 일부러 더 그렇게 읽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간중간에 좀 생소한 지명이나 사람 이름 같은 게 이 있는데. 꽝중 황제의 연설문의 이 생소한 부분을 갖다 이해를 하면 뭐 대충 그 베트남의 북거 역사가 이해가 됩니다. 네. 먼저 나왔던 말이 우리 조국을 짓밟고 땅농을 점거하였다. 땅농. 예. 땅농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하노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1세기쯤에 베트남의 리 왕조라고 있었어요. 그 리가 우리나라 조선 때 이시 왕조의 이와 한자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리 왕조의 태조께서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시고 네. 수도를 갖다가 쭉 어디로 정할까 돌아다니다가 하노이 근처에 이르렀을 때 홍강에서 갑자기 용이 한 마리 승천을 하면서 그렇구나. 예. 리 태조를 갖다가 예.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이 태조가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렇죠. 용까지 자기를 갖다가 환영해 주니까. 예. 그래서 딴 말 할 것 없이 여기다 돕을 삼으리라. 네. 돕의 이름은 땅농이라고 지어라. 땅농. 땅농이 뭐냐면 이제 한자로 승룡,
용이 승천한다. 뭐 이런 예. 말이거든요. 네. 그게 땅농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땅농이 이제 한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증자매가 피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자매는 우리 자매인데 자매인가요? 이제 예. 자매. 예. 그 증이 성입니다. 예. 그 호치민시에도 있고요. 몇 개 도시에 하이바증이라는 길 이름이 있어요. 하이바증이라는 게 하이가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바는 그 부인이라는 뜻이고 증은 이 증자매 증입니다. 네. 그 두 명의 증 부인 네. 이게 증자매를 말하는데 이 한 나라의 한 무제 때 예. 우리나라에 한사군을 설치하죠. 똑같은 시기에 베트남에도 같은 군현을 설치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한사군이 금방 없어졌지만 네. 베트남의 한 군현은 한 1000년 동안 지배해요. 그때 무수한 반란과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랬겠죠.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증자매 한 나라를 몰아내는 그 여성이 반란인데 여성 자매인데 베트남이 옛날에는 그 여성의 여권이 굉장히 셌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전통 때문에 증자매라는 게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짠홍다오 장군이 원나라의 도적들을 몰아냈대요. 도적들을 몰아냈지. 예. 짠홍다오 장군이 등장하는데 짠홍다오 장군은 한자로서는 진흥도 장군이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이순신 장군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동상 많이 있죠. 서 있잖아요. 예. 짠홍다오 장군 동상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 양반이 또 굉장히 그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고 있고 렐러이의 천하의 복음 이야기는 또 뭐냐? 천하의 복음을 가진 렐러이. 예. 하노이에 가보시면은 네. 하노이의 구도심의 중간에 호수가 하나 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아름다운 호수인데 네. 그 호수의 이름하여 호안키엠 호수라고 합니다. 그 호안키엠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환검이거든요. 검을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명나라가 침입했을 때 용왕께서 예. 보검을 그때 렐러이라는 독립운동을 하던 장군에게 빌려줍니다. 렐러이가 이 보검으로 용왕의 보검으로 명나라 군대를 처단을 하고 물리친 다음에 네. 용왕께서 네. 그 호안키엠 호수에 큰 거북이가 살았어요. 네. 그 거북이를 통해서 검을 돌려받는 전설이 보통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데 여긴 또 렌트를 해주셨네요. 렌트를 해주신 거죠. 굉장히 좋은 검이었던 거예요. 비싼 검.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그 거북이가 돌려받은 검. 네. 그래서 호안키엠 호수라고 그러고 그게 렐러의 보검의 전설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설들 이야기들이 쌓여서 베트남 민족의 자존심과 그 정체성이 된 거예요. 북거의 전통. 북거의 역사가 이 연설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베트남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 중국 마오쩌둥이 동남아 전체를 공산화시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연설문 같은 것만 봐도 베트남이 애초에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방어적인 모습이나 결의 이런 거 보면 굳이 전쟁을 벌였어야 되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은 절대로 중국의 위성국이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민족의식 같은 게 자존심 같은 게 대단히 미국이 조금만 공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곧 일본을 점령을 앞두고 일본을 점령할 때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필 것인가 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인류학자들한테 그 일본을 연구해서 보고하라는 프로젝트를 발주를 합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 요즘 일본학의 거의 고전처럼 여겨지고 있는 국화와 칼.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라는 분이 쓴 거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정성의 반만 베트남 연구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아마도 베트남전은 좀 다른 방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거고 일어났어도 상당히 다른 방향이 됐을 것 같아요. 절대로 중국이 그때 당시에 베트남전을 일으켰던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그 양으로 도미노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한 나라 공산화되면 그 옆에 나라가 연쇄적으로 공산화되는.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의 위성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이 그 주위에 있는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까지 위협을 동산화 위협을 끼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베트남전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꽝중 황제의 연설을 알았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그러네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 비극까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 지배를 받다가 그 와중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지 그럼요. 않았나요? 네, 네. 예.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대전 직후에 동남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세 나라가 있었어요. 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이 세 나라가 있었는데 세 나라가 조금 다른 정책을 취했죠. 네. 영국이 가장 현명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영국은 점잖게 물러나면서 네. 그 대신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를 자기 영향권 하에 두려고 했었어요. 그게 영연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영국과 달리 한 끝까지 좀 식민지를 유지하려고 신일용 쌤 표현에 의하면 깽판을 쳤다. 좀 개겨봤죠. 개겼다. 개겼는데 예, 예, 예. 그 처음에는 이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그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놓지 않으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후에 자기가 승전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을 독립을 시켜줬거든요. 예. 그런데 프랑스는 별로 뭐 한 일도 없는데 이게 다 챙기겠다고. 베트남을 다 챙기겠다고 그러니까 좀 그랬어요. 더구나 네. 2차 대전 종전 당시에 호치민이라는 베트남 지도자가 네. 물론 공산주의자였죠. 네. 그러나 놀랍게도 친미주의자였습니다. 아, 호치민이요? 호치민은 상당한 친미주의자였어요. 아, 그래요. 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네. 동남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본군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예. 그리고 일본의 그 뭐 대동아 공영이라는 이런 프로파간다를 갖다가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 어떻게 말하면 부역을 한 거죠. 네. 일본의 협조를 적극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미얀마의 아웅산,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그다음에 태국의 피분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호지민 영감은 판을 다르게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첫째, 네. 일본이 대동강 공영이니 뭐느니 하지만 이거 다 구라다. 간파했구나. 간파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크게 잘 판단한 거는 일본이 당장 지금 태평양 전쟁에서 저렇게 승전을 하지만 네. 결국은 산업력에서 등치가 상대가 안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도저히 일본이 미국이라는 산업 강국을 이길 수 없다. 아, 예.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야, 해안이 있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해안이죠 지금 생각하면. 예. 그래서 그 밀림에서 베트남의 호지민 네. 세력이 네. 상당히 친미적인 활동을 해요. 아, 예를 들어서 네. 미군이 폭격을 하다가 네. 파일럿이 격추가 되면 그 파일럿을 구출해서 네. 미군에게 인계를 하거나 네. 혹은 일본의 동향을 파악해서 네. 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거나 야.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예.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특수부대 첩보대가 OSS라는 그 첩보부대가 있었는데 네. 그 첩보부대한테 훈련을 받고 같이 지내기도 해요. 밀림에서 캠프에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친미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2차 세계가 끝나서 네. 2차 세계 1945년 8월에 끝났잖아요. 네. 그 다음 달에 호치민이 아주 발빠르게 네. 베트남 독립선언을 합니다. 아, 예. 그렇죠. 하노이의 이제 그 바딘 광장이라고. 네. 그 앞에 이제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네.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이 독립선언서가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점에서 특이합니까?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시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비장한 목소리. 아, 예. 좀 몰입하겠습니다. 예. 베트남의 애국 동지들이여. 하고 나서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들어본 미국 적 없어요? 독립선언문 바로 그렇습니다. 느낌한. 예. 굉장히 비슷한 것 예, 같은데. 제퍼슨이 기초했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명한 원리로 믿는다 하면서 이런 말이 쫙 나오거든요. 호치민이 일부러 그러면
호치민이 예. 미국 독립선언서를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네네. 연설을 한 거죠. 예, 예, 예.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가 있겠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한테 도와달라는 건가? 호치민은 네. 이렇게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네. 지금 프랑스가 계속 안 나가고 우리한테 독립을 갖다가 주지 않고 네네. 계속 개기고 있다. 네. 초강대국인 미국이 좀 우리 독립을 지지해달라. 힘 좀 써달라.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고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거죠.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역사가 미국을 그렇게 안 갖다 됐잖아요. 전쟁 때 많이 도와줬고 예.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정하는데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 예, 예. 미국은 네. 호치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냉전 체제가 네. 도래하거든요. 도미노 이론이 판을 그렇죠. 치고 네. 그래서 어쨌든 호치민은 공산주의잖아. 프랑스는 자유주의고. 프랑스는 자유주의. 그래서 미국은 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중국과 소련이 밖으로 팽창해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네. 그래서 콘테인먼트라는 둘러싸기 전략을 친 거고. 네. 그래서 콘테인먼트 일선에 베트남에서 네. 프랑스가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프랑스가 자기네들의 전위에서 네. 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네. 호치민의 간절한 메시지를 거부하고 네. 프랑스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호치민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사실 냉전의 가장 참혹한 피해자가 네. 호치민과 북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러네요. 자기가 간절했었는데. 네. 그래서 종전 후에 호치민과 베트남이 따로 이제 독립 전쟁을 펼쳐야 했던 건가요? 그럼요. 이거 한번 크게 이제 홍역을 치르죠. 전쟁을 치르는 게 네. 프랑스가 그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북베트남에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가 프랑스를 갖다가 미국이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결국은 1954년에 프랑스가 개기다가 네, 네. 쫓겨난 게 네. 1954년에 디엔비엔푸 전투를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디엔비엔푸 전투. 디엔비엔푸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죠. 예. 이게 이제 프랑스와 북베트남이 붙은 전투를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미국과 벌어진 베트남 전쟁과 구별해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그러고 네. 나중에 미국과의 전쟁을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하는데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때 그 프랑스와 호치민의 베트민 군대. 네. 베트민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월맹이라고 그래요. 월맹. 월맹이라고 예. 많이 들었죠. 네. 월맹이라는 게 월남 독립 동맹. 그렇죠. 베트남 말로 하면 베트남 독립 동민. 네. 그래서 맨 앞에과 맨 끝을 따서 월맹, 베트민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베트민 군대가 프랑스군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메고 프랑스를 패퇴시킵니다. 네. 이 디엔비엔푸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베트남 북부의 라오스와 접경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에 그 고산지대인데 그 험준한 산지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넓은 분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뭐 개마고원 정도 될까요? 예. 그 개마고원도 주위를 전부 험준한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네. 천연의 요새 같은 지형이에요. 네. 그 프랑스군이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네. 이 험준한 천연의 요새 디엔비엔푸 지역에다가 네. 군대를 배치시키고 네. 거기에 비행장까지 땄고 네. 해가지고 요새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게 네. 베트민의 네. 당시 이 디엔비엔푸 전투를 지휘한 장군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 응웬지압. 포응행 잡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보 응웬지압이라고 하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 하도 응애시가 많으니까 예, 예. 성을 안 부르고 끝에 지압을 따가지고 지압 장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예. 지압 장군. 지압 장군이 네. 어떤 일을 했냐면 수개월 동안 그 프랑스가 제공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프랑스군이 눈치 못 채게 네. 야밤에만 네. 그 수만 그때 이제 DMBMF에 몰려있던 프랑스 병력이 한 2만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 한 3배의 병력을 갖다가 그 둘러싸고 있는 산 위에다 꼭대기에다가 몰래 배치시킵니다. 거기다가 병력만 배치시키느냐 야포까지 사람 힘으로 아, 그 높은 데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걸 갖다 더구나 들키지 않고 배치시킨 다음에 1954년 한 날을 기해서 기습작전을 펴니다. 이미 프랑스군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믿었던 천혜 요새인 산정에 도저히 사람들이 병력을 배치시키라고 생각도 믿지 못했죠. 못했던 예. 곳에 다 포위된 걸 보고는 혼비백산을 한 거죠. 예, 결정적인 승리군요. 그건 예. 뭐 거기서 전쟁은 끝난 겁니다. 아, 예. 무려 12,000명이 포로가 되고 전쟁이 프랑스는 아마 계기에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DMBMF 전투에서 프랑스 패퇴가 끝난 거죠. 망신당했다. 자, 그렇게 프랑스가 패퇴하니까 이제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건데 베트남 전쟁은 조금 익숙한 역사이니까 시간 관계상 좀 짚어주고 싶으신 부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베트남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는가 그 힘이랄까요?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베트남 전쟁에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호치민이라는 인물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치민은 누구인가? 호치민은 어떤 인물인가? 예. 이 호치민에 대한 평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서양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 동양 사람이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권 읽으면 공통적으로 참 머리가 조아려지는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훌륭한 분이다. 이 양반이 어떤 점에서 훌륭하냐면 거의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돼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네. 굉장히 온화한 리더십이었고 대개 이제 우리가 보는 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사생활의 모습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있죠. 예. 대표적인 위인이 제가 보기엔 마오쩌둥 같은 양반이거든요. 굉장한 난잡한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또 했죠. 네. 중국 통일을. 호치민은 여기서 거의 말과 행동에 차이가 없었던 양반이었어요. 예. 그리고 젊었을 때는 상당히 그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20살 때 뜬금없이 선원 시험을 쳐가지고 프랑스 외항선을 탑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유해요. 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마르세유로 가지고 프랑스, 유럽을 쭉 보고 그 외항선을 타고 미국에 가 뉴욕 이런 것도 보고 미국도 쭉 봅니다. 네, 네. 이런 그때 당시에 1920년 뭐 이럴 때 그 젊은이가 베트남의 젊은이가 그런 쪽을 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본 세상의 견문이 이후에 호치민이 세상을 보는 세계 정세를 읽는 안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이제 프랑스의 좌익들하고 어울려요. 당연히 뭐 좌익들하고 어울리죠. 그 부자들은 상대를 안 해주니까 좌익들하고 어울리다가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파리라는 곳은 세계 뭐 모든 좌익 지식인들이 들끓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소비엣의 거물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소련으로 유학을 갑니다. 예, 예. 거기서 정식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에서 코민테른에서 1945년 경에 호치민에게 베트남의 공산주의 조직을 건설하라는 임무를 주고 예. 베트남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그 정글에서 네. 친미적인 활동을 했던 그 시기랑 연결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예.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네, 요 질문. 예. 미국을 베트남이 물리칠 수 네,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좀 핵심을 얘기를 짚어주시면. 네. 미국과 베트남은 이제 맨 처음에 미국은 네. 프랑스가 쫓겨나니까 네.
미국이 이제 맨 처음에는 베트남인들을 통해서 북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인물을 세우냐면 어떤 인물을 갖다가 찾아내냐면 무딘디엠이라는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네네. 대통령을 만듭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미국말 잘 안 들어요. 호치민이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라면 무딘디엠은 반공주의적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네. 반공주의적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다 보니까 미국 시키는 대로 안 해요. 호락호락. 네. 더구나 이제 무딘디엠의 가문은 아주 유명한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 형님 중에 한 분은 신부였어요. 예. 주교였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교도들 가장 많은 게 베트남에 가장 많은 종교 숫자가 많은 종교가 불교니까 불교도들을 통해서 반 무딘디엠 시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본 그 승려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네네. 시위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점점 미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눈치가 빠르거든요. 미국의 지원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무딘디엠과 관계가. 그러니까 이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딘디엠을 제거합니다. 예. 실제로 장갑차 안에 사살을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무딘디엠이 사라지고 나서 미국이 이 무딘디엠이 미웠지만 사라지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이 군인이 나오고 저 군인이 또 제거하고 다음 군인. 네. 그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불교와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북베트남의 공산주의는 막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크게 오판을 하는 게 네. 이거 뭐 저 삐쩍 마른 노인네가 리더인 그 호치민이 네. 리딩을 하는 북베트남 나라 같은 건 우리가 직접 전쟁을 하기만 하면 네. 이거 며칠 안 걸릴 시간 것이다. 문제다. 예. 프랑스와 똑같은 오판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통킹만 사건입니다. 통킹만 사건. 예. 통킹만 사건이 이제 어떤 거냐면 1964년에 8월 모일에 네. 안개가 가득 낀 날이었어요. 미국의 구축함이 북베트남 해군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주장은 공해상에서 아주 합법적인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북베트남이 공격을 하니까는 네. 여기서 전쟁에 직접 참전할 명분을 얻은 거죠. 네. 예,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근데 미군이 도대체 어떻게 북베트남을 쳤을까? 그 막강한 미국이 라는 의문을 누구든지 제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미국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미국은 모든 전투에서 거의 이겼어요. 사실은. 예. 특히 196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전역에서 한꺼번에 모든 도시를 공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968년 구정을 기해서 네. 기습을 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떼트 오펜시브 해요. 떼트 대공세라고 그래요. 떼트라는 게 베트남의 구정이니까. 네. 그런데 이때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사상자는 한 몇천 명밖에 안 된 반면에 북베트남의 사상자는 무려 6만 명이었어요. 무려 5개 사단이 날아간 거죠. 네.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북베트남이. 그런데 이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떼트 기간 중에 베트콩 몇 명이 호치민에 있는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침투를 합니다. 예. 무모한 거죠. 네. 바로 선멸되죠. 그런데 그게 미국 전역 뉴스의 TV로 방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생각이에요. 첫째, 곧 승리가 문 앞에 있고 베트콩이고 북베트남을 전부 다 거의 다 전멸시켰다고 하더니
어떻게 후방 중에 후방인 안전한 미대사관에 베트콩이 침투를 하느냐. 예. 첫째. 예. 두 번째는 저 사람도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미대사관에 침투한 걸 보니까 우리가 미국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한 어떤 명분이 있나 보다. 아,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믿을 네, 게 아니다. 믿을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밀라의 학살 사건이 이런 것들이 전부 일어나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미국 전역에 반전 운동이 번집니다. 야, 호치민의 입장에서는 네. 떼트 전 대공세는 대실패를 한 거죠. 네. 5개 사단이 전투에서는 날아갔으니까. 완전히 졌죠. 예. 근데 미국이 반전 운동이 시작되면서 5개 사단을 얻은 거나 5개 군단을 얻은 거나 군단을 얻은 거는 마찬가지 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북베트남군한테 진 게 아니라 네. 자기 나라의 미디어에 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말 되네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이제 새로 닉슨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슬슬 어떤 일을 하냐면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어떤 간판을 그럴듯하게 붙여요. 예.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굉장히 간판이 그럴듯하잖아요. 예.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빠질 테니까 우리가 무기만 줄게. 너희들이 직접 싸워. 예. 뭐 남베트남군이 이미 부패한 군대가 그럴 수가 없죠. 곧 19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네. 길고 긴 전투는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네. 사이공의 마지막 날 아주 슬픈 역사죠. 그 탈출. 탈출, 예. 그 탈출하는 사진들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결국 의문은 남아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폭격을 하고도 미국이 그 별 것 없는 국력으로 볼 때 북베트남한테 졌을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미국이 전면전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북쪽에다 북위 17도선 이북에다가는 예. 지상군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오로지 폭격기로 폭격만 했죠. 전쟁이라는 게 폭격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폭격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지상군을 보내면은 접경하고 있는 중국이 자극하고 중국을 자극하고 그럼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실제 지상 전투는 북위 17도선 이남 남쪽에서만 일어났어요. 네. 이런 이제 제한이 하나 있었고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걸었던 것과 북베트남의 호지민이 걸었던 것은 네. 전혀 무게가 다르다. 아, 뭐를 걸고 싸우느냐. 미국이 베트남전에 걸었던 거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이에요. 예, 예. 그리고 자유 우방국의 리더로서의 위신. 이런 걸 걸은 거죠. 호치민은 호치민은 자기의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뭐 좀 일이 어려워지면 예. 내가 뭐 목숨까지 걸 거 있어 이런 사소한 일에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호치민과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목숨을 걸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호치민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 군인 10명을 미군이 죽이는 동안 우리 군인이 베트민 군대가 미군 1명은 죽일 수 있다. 요렇게만 나가도 우리는 승리하고 이긴다? 미군은 패배한다. 아, 네.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인명경시사상인데 예. 사실은 암만 전투에서 이겨도 우리가 버티면 미국의 국민의 지지는 곧 사라질 것이다. 예. 라는 건 간파한 거죠. 그러네요. 자기네들은 암만 죽어도 자기를 향한 이 전투를 향한 이 베트남 전쟁을 향한 베트남 국민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 차이가 그 차이가 베트남전 근본적인 승패를 원인이라고 가른 생각합니다. 네.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딱 훑어주셨습니다. 신일용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